오늘 이 행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그 사실관계, 팩트에 입장한 그 부분과 또 한 45년이 지난 오늘의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역사가 상당히 진실과 거리가 멀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동국 목사님을 만나뵌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1980년도 5월 18일 그때 저는 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계엄군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역사를 너무나 잘 체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증인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5.18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5월 16일, 17일, 그 다음에 5월 18일, 19, 20, 21일,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도청이 시민군이 계엄군에 진압됐었던 그 날짜가 아마 제가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5월 26일 새벽인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5.18의 그 실제로 계엄군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면 뭐냐면 저는 육군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그때 당시 해군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바로 옆에 목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목포에 저는 해군의 삼해역 사령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저는 이제 해군에서 이제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3년 동안을 근무했는데 2년 동안은 진해 함대사령부에서 배를 탔고요. 승선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를 목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연안 경비정 경비정을 탔습니다. 그 경비정 호도 기억이 납니다. 209 호라고 209에 제가 이제 수병으로서 그때 병력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기억을 되살리다 보면 5월 18일, 5.18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너무나 뜻밖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5월 17일 날 갑자기 그때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위컴 사령관이었습니다. 위컴 미 육군 대장 포스타죠. 그 위컴 사령관이 갑자기 우리 목포의 부대를 삼해역 사령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헬기 타고 갑자기 그냥 단신으로 부관 한 명만 딱 데리고 헬기 타고 갑자기 우리 목포 제3해역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공식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삼해역 사령부가 원스타 해군 원스타 제독이었는데 그분하고 또 제가 209의 정에 제가 이제 수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또 최고 고참 병장이었습니다. 제대 2달 남겨놓은 병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사령관을 우리 해군 제독하고 또 해병대 보안대장하고 또 우리 정장현 선임하사하고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위컴 사령관을. 그래서 위컴 사령관 부관이 이제 대위였는데 그분 한 분하고 이제 같이 우리 209 경비정을 타고 목포 일대를 연안 일대를 다 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말씀 없이 위컴 사령관 아주 과묵한 상태로 딱 현장을 둘러보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헬기로 다시 부대로 복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목포에 원래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 해군의
사령부하고 목포하고 다리가 연결돼서 지금 뭐 육지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3호 뭡니까 그 제철도 생기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바다였기 때문에 목포 사령부가 섬에 있었기 때문에 다 배를 타고 통선으로 다 이제 뭡니까 다녔는데 갑자기 5월 17일 저녁에 목포에 있던 뭡니까 군의 재소자들을 다 부대 안으로 다 이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이제.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5.18이 터진 거예요. 5.18. 야,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뒤로 지금 역사의 그 히스토리를 다 제가 지금 거의 파노라마처럼 다 기억이 되는데 이 5.18은 이미 5.18이 터질 거라는 것을 아마 미국도 아마 거의 예측을 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래서 주한미 연합사령관이 갑자기 예고 없이 목포 사령부 한번 현장 시찰을 하셨고 뭐 6.25 사변 때 뭡니까 메가더 사령관도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다 비행기로 현장을 정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5.18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한 5월 2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18 발생하고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발포 이제 그 실탄을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부대에게 실탄 수령을 하라고 이제 오다가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내무반에 제일 고참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후임자한테 시켜서 실탄을 수령해와라 하고 이제 지시를 내려서 실탄을 다 수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외곽이고 광주가 아니고 이제 목포 외곽이었기 때문에 지역방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경계 근무를 했죠.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실탄을 다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해군에서는 이제 방탄복 이런 걸 입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방탄복까지 다 지급받고 저희 내무방 한 20여 명이 다 경계 근무를 한 일주일 정도만 서게 됐죠. 근데 저도 처음으로 방탄복 다 입고 완전 무장하고 제가 그냥 막 람보처럼 거의 막 280 막 그냥 장전도 하고 실제로 경계 근무도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후에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발포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발포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저는 분명히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5.18 청문회할 때 이렇게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에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발포했다고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계엄군의 입장에서 발포 명령을 받았고, 자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발포해도 좋다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이제 5.18이 다 끝나고 그 후에 이제 뭐 한참 오랜만에 이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문민정권 들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청문회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잠깐 우리 신동국 목사님을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5.18이 지나고 나서 한 5월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 저희도 이미 다 이제 실탄 지급받고 발포령까지 내린 상태에서 저는 경비정을 타고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자, 광주에서 5.18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데모 시위대의 핵심 멤버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해병대 보안대하고 접촉이 돼서 무기를 반납한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갑자기 무기를 막 뭡니까? 갑자기 그 5.18이 격화되자, 심화되자, 뭐 주변에 막 파출소 이런 어찌됐든 무기들이 많이 탈취돼가지고 그야말로 막 시민군이 막 형성이 되고 거의 내전 상태로까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굉장히 막 그냥 그 희생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목포 시내에서도 모든 막 시내버스 막 이런 뭐 화물차 이런 데다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시내버스에다가 막 LMG 막 기관총 같은 걸 거치해놓고 막 쏘고 다녔습니다. 시내에서 뭐 데모대들이.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으로 저희들도 막 실탄을 다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데모대에서 무기를 반납한다는 그 첩보가 들어와서 뭐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21일 정도 아주 심야에 깊은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날은 그냥 뭐 달도 안 뜨고 별빛도 없고 너무나 칠흑 같은 암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배에 경비정에 저는 M60 제가 사수였습니다. 200 그냥 한 창에다가 거의 한 200발 정도 장전해놓고 방아쇠 잠금 장치까지 풀고 방아쇠 거총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근무를 한 상태에서 자 목포의 모 지점에서 부두가에서 그 데모대 대장하고 접전을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죠. 같은 아무리 군인이었지만은 그 실탄 뭐 그냥 장전하고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막 거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두가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막 긴장이 증폭됐죠. 근데 칠 같은 암흑 바닥에서 밖에서 그 보안대장 해병대 보안대장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저 부둣가에서 라이터 불빛이 딱 비치면 그쪽으로 접안을 해라. 딱 이제 오다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이제 그 부둣가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부둣가에서 라이터 불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둣가로 쫙 접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최전방에 M60 사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총하고 이제 부둣가로 진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상대방에서 라이터 불빛을 비추고 아무런 반응 없이 안전하게 이제 부둣가에 접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둣가에 접안을 하고 보니까 그냥 큰 군에 보면은 국방생하는 갑바라고 하죠.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 갑바라고 하는데 그런 큰 덮개로 뭘 수국이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두에 딱 접안을 하자마자 데모대 대장 정도 되는 리더들이 한 두세 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안 대장하고 같이 이제 서로 악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언뜻 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데모를 하다 보니 이게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 데모하는 시위대 그 리더들 다 예비역들이더라고요. 예비역들. 군대 갔다 오서 이제 대학에 복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 광주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강경파들이 너무 지금 심하게 이 상황을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자기들이 데모하는 그 시위대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온건파들의 그 뜻을 다 모아서 그야말로 순수한 대학생들 그냥 그 광주의 어떤 그 평화로운 시위를 위하고 어찌됐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장 폭동으로 전개가 되고 또 이제 막 서로 상대방에 서로 같이 막 뭡니까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생각이 국가를 위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긴급하게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그 다음에 온건파들만 다 회의를 소집해서 무기들을 자기들이 다 어찌됐든 방어 차원에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무기들을 반납하자고 뜻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 부대하고 이제 서로 접촉을 해서 그 목포 그 부두가에 신야의 칩 같은 암흑 속에 무기를 쌓아놓은 무기 수가 우리 600점입니다. 600점. 600점을 그냥 군용 포장지로 다 덮어놨는데 보니까 제가 다 직접 수거해서 배에다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개머리판 없는 칼빈 뭐 그냥 M1 총 거의 다 개머리판이 없더라고요. 다 그냥 막 분리되고 온전하게 갖춰진 총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한 총들을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다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배에다 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모대 그 리더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그 리더를 직접 제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캄캄한데 얼굴이 약간 어렴풋하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야말로 종이로운 대학생, 그야말로 순수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한 26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20대 한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데모대 리더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곤란한 시대에 무기를 반납해줘서 군인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겁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혼란한 내전 양상으로 가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이 심각한 빌미를 제공해주는 아주 그냥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시기에 그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 엄중한 시기, 이 살벌한 시기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살벌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기를 자진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저도 젊은이 한 사람으로서 참 기원합니다.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또 목포에 또 해양대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막 한 몇백 점을 또 무기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이 광주의 그런 5.18의 상황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혼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저도 어렴풋하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뭡니까 모든 언론이 다 통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에서 보면 막 그냥 텔레비에서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모대들이라든가 시위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피해 현상보다는 군인들의 피해 당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뉴스에 방영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좀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이 젊은 놈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데모하고 이게 우리 군에 와 있는 우리들을 왜 고생시키는 거냐라고 이제 불만도 갖기도 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수부대에서 막 너무나 강경하게 진압을 했다고 또 느끼면서 같은 군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군에 온 목적이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쟁하러 와 공산당을 대비해서 싸우러 왔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한테 왜 발포하고 막 사살하고 막 이렇게 피해자들을 많이 만드느냐. 이 계엄군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제가 지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 해군의 좀 공수부대들에 대해서 반감도 많았어요. 도대체 왜 광주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좀 문제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할 때가 이제 84년 이후에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군부 독재, 뭐 전투한, 뭐 그냥 노태우, 뭐 군부 독재 타도하자, 막 이런 그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젊은 혈기에 저도 뭐 데모도 이제 대학에 와서 막 데모도 참여하고 막 시위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제 주변의 후배들도 굉장히 제야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쭉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왜 발포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까?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공수부대에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왜 양심선언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날까? 그런 부분이 역사의 진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5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이제 신동국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역시 계엄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다음 그 계엄군에서 군부에서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들에게 그냥 막 발포를 했다, 이렇게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신동국 그때 당시 공수부대 중위 어떤 분이 발포령은 신동국 중위가 발포령을 내렸다, 이렇게 딱 본인이 직접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연 뭡니까, 뭐 대령도 아니고 공수부대 뭐 여단장이 뭐 원스타를 알고 있습니다. 여단장도 아니고 대령도 아니고 영광급 장교도 아니고 일선 초급 장교인 중위, 공수부대 중위가 과연 발포령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분의 뭡니까,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도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서, 야, 이 부분은 뭔가 역사의 5.18의 실체적인 진실을 한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 또 체험담하고 이런 모든 걸 유추해서 생각했을 때 5.18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과연 순수하게 광주에서 그냥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북한 공산 김일성의 남한 적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발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친께서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6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 뭐 그냥 전주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5학년 시절인데 학생운동, 형 독립운동이죠. 고등계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엄청나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아들, 손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손자를 통해서 직접, 우리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예전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 내가 뭐 일제를 상대로 해서 그냥 정의로운 투쟁을 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시절에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냥 밝히지도 안 하신 분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집에서 작고하시고 나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려고 국가 기록원, 대전에 있는 보훈처 다 한번 찾아가서 우리 선친의 일제 판사들한테
재판받은 기록이 있을까 하고 제가 보훈처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독립유공자, 독립투사, 그 다음에 애국자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6.25 사변 때 모든 기록들이 다 소실돼 버렸답니다. 그러니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냥 독립운동하면 3대가 굶어주고 친일을 하면 막 3대가 4대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제가 바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선친께서 직접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하나도 0.1%도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6.25 사변으로서 다 소실되고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한 20-30%밖에 안 된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독립유공자, 독립수사들이 지금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런 그 사실들을 확인했을 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제가 더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이런 적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5.18이 과연 그 독립투사들, 일제시대에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하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희생되어지고 피를 뿌리고 다 조국 산천에서 타지에서 외국에서 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산화하신 그런 분들보다 더 5.18의 유공자들이 과연 그 이상으로 혜택을 받고 보장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이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가, 역사적인 최고 어떤 부분들이 역사적인 우리가 정통성을 찾아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한해 민족 아닙니까?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외침과 그 끊임없는 탄압과 압박과 그냥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거의 있을 수 없는 5,000년의 역사, 이 한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18 정말 민주운동 하다가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정말 저도 추모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희생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유가족들이 나라에서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런데 거기에 5.18에 특별하게 관련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5.18 유족이라고 해서 나라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막 그냥 국가의 세금을 막 들여서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냥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18이 헌법 전문에 3.1 민족 정신이 당연히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데 5.18의 이 문제는 저도 계엄군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실체적 진실이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도 났고 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5.18의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실제로 그 황장엽 씨 같은 그 북한의 거의 2인자라고 한 분이 황장엽 씨가 거의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김일성 대학 총장까지 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 입안하고 만들고 다 북한 전 주민들에게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남한에 넘어오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 정권을 잡은 그 위정자들이 왜 황장엽 씨 같이 엄청나게 이게 그냥 보배로운 이런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말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했는지 그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통탄할 정도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실체적인 진실이 묻혀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저도 지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 계엄군을 해봤어 5.18 일어났을 때 광주에 실제로 방문을 해봤어 아무것도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엄군의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5.18이 끝나고 나서 제가 광주도 바로 방문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광주가 저희 외가기 때문에 광주가 저희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제 집 들여다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5.18을 막 협의하고 막 그냥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이게 5.18이 북한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실체적인 진실들을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저하고 분명하게 저하고 그냥 부딪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임에서 직접 5.18에 대해서 반발을 하길래 제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5.18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알고 있는 자료가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한 것이냐 라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직접 5.18을 경험한 사람이고 나는 계엄군에 한 사람이었고 모든 실체적인 진실을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역사의 증인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 5.18을 왜 이렇게 왜곡시키고 폄하시키고 훼손하느냐 라고 저는 강력하게 제가 반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동국 우리 중위님을 당시 공수부대 광주에서 현장 지휘관이었던 우리 신동국 전 중위님을 뵙고 그 5.18이라는 그 역사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상당 부분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러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뭐 100% 진실인지 아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역사의 실체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